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인 박지연입니다. 학습자 여러분들하고 치매와 관련된 공통교육 중에 치매 정책 동향에서 초고령 사회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는 고령 사회를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노인복지의 주된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하여서 실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왜 이러한 정책을 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책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노인 돌봄과 그 다음에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목차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노인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가 주도의 정책에서 노인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안에서 어떻게 돌봄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치매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서 실제 2025년,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것과 관련된 정책이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된 세부 실행 방안과 실제 예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실제 마지막으로는 실제 사례를 커뮤니티 케어의 구조와 그 기능을 대입하여서 실제 사례를 적용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선도 사업을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의 실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이해하고 실천 현장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그 안에 실천적인 연계와 현장 사례 적용을 학습자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지요. 실제 노인 돌봄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그 중요성과 당위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실제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슈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왜 노인 돌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는 의학기술의 발달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는 평균 수명이 84.5세, 85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실제 의학기술의 발달로 신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 꽤 윤택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허약한 노인들은 실제 10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꽤 유병률이 높고 누워있는 와상의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노인에 대한 돌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는 노인이 1000만 명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명도 증가하고 돌봐야 되는 노인도 증가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프레질 엘더리라고 해서 신체적인 기능이 상당히 허약한 그러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 안에서는 노인의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돌봐야 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의 규모에 비해서 노인을 돌봐야 되는 그 필요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같이 이해를 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사역적 특성과 돌봄의 사회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가르텐이라는 학자는 1974년에 노인과 관련된 연령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연소 노인이라고 합니다. Young Old Adult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55세에서 64세이고요. 연소 노인의 특징을 보시면 아직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 사회에서는 실제 아직도 일을 하고 삶의 절정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노인을 실제 노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좋아할 연령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5세에서 64세는 아직도 노동력을 갖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연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영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카테고리 안에 연소 노인을 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에 대한 노후를 준비하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와 노인과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 노인이라는 연소 노인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노인을 준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중고령 노인은요. 65세에서 74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65세에서 74세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의 정부 주도의 노인복지 정책의 연령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만 6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체적인 연령과 정식적인 연령이 이 중고령 노인에 포함이 되고 middle old adul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때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퇴직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에는 retirement라고 하는 퇴직의 시기에 들어가 있고 근데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나는 아직 퇴직 자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 생활과 그 다음에 노후의 또 다른 제3의 일자리를 찾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상입니다. 고령 노인, old adult입니다. 실제 여기서 보시면 7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빈곤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약한 노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주시고 실제 우리가 노인 돌봄에서 이야기하는 타겟이 여기이다라는 것들을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실제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체 안에 만성 질환을 갖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다? 질병이 하나 이상, 2개 이상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적으로 연소 노인, 그 다음에 중고령 노인, 그 다음에 고령 노인에서 가장 건강적으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전에 많은 자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소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도 가장 허약한 이 시기에 병까지 찾아와서 가장 빈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가 주도의 노인복지 정책,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시는 기초연금,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의 장기요양 등급,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다 타겟이 실제 만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가장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허약하고 가장 병들어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연령까지 갔을 때 그리고 본인의 기대 수명까지 갔을 때 와병으로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은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돌봄과 관련된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치매라는 것과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연령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많은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인해서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뇌 기능은 상당히 떨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실제 우리는 뭐 뇌혈관성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치매는 실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돌봄이 24시간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또한 치매 약이 상당히 고가이기도 하고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의료비가 드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안에서 실제 이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돌봄은 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죠?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돌봄을 국가적인 측면 그리고 돌봄을 사회화라고 하여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우리는 돌봄을 누가 책임지었죠? 당연히 가족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서 특히 누구요? 네, 여성이요. 특히 며느리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교육에 대한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고 일자리도 갖고 있고 이러면서 실제 그들은 더 이상 돌봄의 주 제공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노동력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생산 가능한 인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족에서 해결했었던 이 돌봄이란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회화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수명이 연장되었죠? 근데 어때요? 출생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아이를 낳는 평균 출생률이 1.2에서 지금 뭐 1.0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0. 몇 대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2명을 낳거나 3명을 낳거나 1명을 낳거나 이래서 2명, 1명 중에 해서 평균값이 1. 몇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 낳거나 안 낳거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0. 몇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그 구조학 안에서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역삼각형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보시면 이쪽은 어때요? 아이들 출생률 점점 떨어지죠? 자, 근데 어때요? 노인의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예전에 이런 뭐 항아리 모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간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출생률 감소와 그 다음에 노인 인구의 증가가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낳지 않는데 어때요? 노인 인구는 증가해요. 왜 그래요? 의료기술이 너무나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어도 어떤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학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된다라고 한다면 생명 연장은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생활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병이 확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실제 우리의 위생 상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아졌고 꽤 웰빙의 생활 수준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양학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죠.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아사가 많았다는 거 언제적 얘기예요? 1950년대 한국전쟁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현재에는 너무나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체 건강, 의료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영양학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수명을 연장시켰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회보장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났으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초연금, 그쵸?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 건과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모자르게 생겼어요. 왜요? 독거 어르신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실제 노인의 의료비가 증대하고 있어서 우리가 뭐 건강보험료의 그 퍼센테이지가 실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또한 돌봄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추산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건보공단에서 우리가 의료 그 비 내고 있어요. 건보공단 의료비를. 근데 여기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장기 요양과 관련된 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10% 이내였어요.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에 추가의 10% 이내로 냈는데 이제 이게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11점 몇 퍼센트? 이게 또 이제 12%로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계속 돌봄 비용에 대한 재원을 세금으로 걷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늘어나는 이유는 돌봄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상태가 안 좋아질까 봐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노동력 인구에게 일할 때에 우리가 내고 있는 건보료, 거기에 노인 장기 요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월급 명세서 보시면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돌봄의 사회와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어떤 속도가요? 인구가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빠르다는 거는 어떤 거에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국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에 있는 걸 보시면 자, 전체 인구의 노인의 인구가 7%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노인의 인구가 14%인 것을 우리는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20%를 포함하는 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8년 14%의 이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대요. 자, 이거에 대한 연수가 얼마밖에 되지 않아요? 7년이에요. 그쵸?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갔을 때에도 18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가까운 나라 일본의 예시를 보면 일본도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해서 실제 오렌지 플랜부터 해서 지역사회 포괄센터 뒤에 예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국가의 정책의 대응이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빨라요.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가는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가는데 12년 걸렸어요. 그것도 엄청 빠르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마이너스 5년이에요, 우리나라는. 그쵸? 그래서 실제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근데 보시면 유럽 국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프랑스, 독일을 보시면 어때요? 이 속도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가는데 약 36년에서 39년, 약 우리는 40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어때요? 5배 이상 속도가 느려졌겠죠. 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실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상당히 선도적이게 그리고 상당히 대응을 빠르게 했던 독일도 이렇게 속도가 느렸는데도 빠르게 했고 가까운 우리가 예시를 볼 커뮤니티 케어의 예시를 본 영국도 실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를 가는 데에는 53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제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정책들을 상당히 빠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직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2008년에 하고 나서는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크다른 어떠한 정책을 뚜렷하게 내놓진 않았어요.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조금은 수정해서 내놨었죠. 근데 돌봄과 관련해서의 대응은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2025년도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속도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래프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어때요? 프랑스는 154년, 그쵸? 그 다음 순위인 영국은 99년, 미국은 어때요? 94년이죠. 그 다음에 독일은 76년. 아까 너무 빠르게 인구가 늙어가고 있어요 라고 했던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도 35년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25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그 다음 단계인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25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인구가 너무나 빠르게 타 국가에 비해서 너무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등을 하는 것 중에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인과 관련된 것들은 1등을 잘해요.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의 자살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노인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늙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1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노인복지 정책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2000년에 이미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럼 2018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14% 이상으로 이미 육박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실제 원래는 처음에 통계청에서 2026년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인구 추이를 다시 뽑아보니까 노인 인구가 생각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땡겼어요. 2025년도에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돼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있었던 내용과 같이 정리를 하자면 어때요? 앞서 제가 뉴가르텐의 학자가 이야기했던 노인의 연소노인, 중고령 노인, 그리고 후기에 있는 고령 노인이라고 얘기했던 만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쵸? 후기 고령 노인이라고 했던 이 노인들이 어때요? 이때에 가면 더 늙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줄 돌봄에 대한 구조, 돌봄에 대한 기능, 돌봄에 대한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기존에 2008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에서의 주요한 용어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노령화 지수예요. 얼만큼 인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느냐를 지수화, 인덱스화 시킨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실은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앞서 얘기했던 중고령 노인이라고 했던 65세에서 74세, 그 다음에 후기 고령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75세에서 84세, 그 다음에 완전 노쇠하고 있는 노쇠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85세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친한 65세라고 얘기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458명이에요. 그리고 269명, 77명인데 자, 이거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40년. 그러면 어때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우린 정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꽤 많은 40% 이상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보시면 약 2배 가까이 늘어나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배 가까이 늘어나죠. 자,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어때요? 3배 가까이 늘어나죠. 그쵸? 77이라고 이야기하는 85세 이상은 3배 가까이가 아니라 3배가 이미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204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꽤 인구는 늙어가고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래프예요. 똑같은 그래프에서 실제 고령 인구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실제 85세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죠. 1.5가 얼만큼 늘어나요? 3배보다 훨씬 더 늘어나죠. 3배보다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3배의 약 3배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세는 어때요? 네, 2배보다 조금 더 많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돌봄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75세 이상, 85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이미 3배 이상을 증가하겠다. 얼만큼? 2040년에는. 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의 고령자 가구와 그 다음에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사실 가족이 든든하게 돌봄을 책임져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죠.
그쵸? 근데 어때요? 내가 혼자 살고 있고 위급 상황에서 나를 돌봐줄 가족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꽤 고위험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유형별로 우리가 1인 가구, 부부의 미혼 자녀, 그리고 부와 모의 미혼 자녀의 순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럼 우리가 돌봄에서 눈여겨봐야 될 가구는 누구냐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 이제 1인 가구 독거노인에 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 어떠한 지지 체계가 없이 어떤 이제 후견인이 없이 혼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정보도 취약하고 내가 의료기관을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접근성도 부족하겠죠. 근데 사실 1인 가구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가구가 부부 가구예요. 특히 만 75세 이상의 노부부, 특히 치매 사업에서 사례관리에서 맞춤형 사례관리에서 고위험군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가구인 노인 부부 가구는 실제 왜 그러냐면 한 분이 한 분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두 분이 위험성 있게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주도의 정책들은 독거노인에 상당히 포커스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노인 부부는 두 분이 지지체계라 생각하고 사실은 상당히 독거노인보다는 아주 조금 더 중요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등한시되어 있는 타겟이었었죠. 근데 이제 노인 부부가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한 분이 치매인 줄 알고 치매 진단을 갔다가 막상 가니까 다른 한 분이 더 심한 치매인 경우도 현장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2020년을 기준으로 볼까요? 2020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 1인 가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34.2%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부는 어때요? 33.1%예요. 자, 2047년 한번 보실까요? 네. 독거노인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 가구. 그러니까 이 두 가구를 포함하는 퍼센테이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통계청에서 실제 지수를 환산하고 그다음에 부양비 를 환산할 때 나오는 수식입니다. 나는 수식을 외우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조화되어서 이해해 주시면 이게 이렇게 산출되었고 이게 이러한 그래프가 도출이 되었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게 출생률이 늘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이 생산 가능한 인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노동력을 해야 하지만 실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말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든든하게 있어줘야지 그래야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인력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만 15세에서 64세로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 총 부양비는 뭐냐?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를 더한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소년 인구는요. 여기 연령 나와 있죠. 0세에서 14세. 그다음에 고령 인구는 65세 이상입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를 한 게 총 부양비입니다. 그 말은 생산 가능 인구가 일을 많이 해야지 우리의 재원이 누구에게? 유소년과 고령의 인구의 돌봄 비용으로 착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총 부양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 똑같아요. 생산 가능 인구요. 만 15세에서 64세 이상의 생산 가능한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어때요? 우리 양육 지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돌봄과 관련된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서 가정 양육하고 이러한 지원비를 국가의 재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년 부양비 어때요? 똑같이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고령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만큼 든든하게 버텨주느냐 이것이 실제 이 돌봄 비용과 그 다음에 노인 돌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는 보시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구성비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갈수록 전체 인구 비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20년에는 이거 그냥 100명당 16명이 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100명당 2030년에는 25명. 그 다음 100명당 2040년에는 34명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잖아요. 그럼 지하철에 이렇게 세 칸이 있어요. 2040년, 2050년에는 그러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노약자석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2040년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가 노인석, 여기가 생산 가능한 인구가 앉는 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2050년에는 이거보다 수치가 더 올라가요. 40% 이상으로. 그럼 여기에 유소년과 관련된 거 빼지요?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는 실제 이 지하철에서는 가운데는 노인들이 앉아야 되고요. 끝에는 일하러 나가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앉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각하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그래프를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노란색이 유소년 부양비예요. 유소년 부양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5세에서 그렇죠. 일할 수 있는 있으니까 64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65세 이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보시면 총 부양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두 유소년과 노인을 포함한 것의 부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 어때요? 우리가 1960년대 예전부터 볼까요? 네,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높았어요.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2명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있을 정도로 했었죠. 근데 이게 2017년을 보시면 여기가 어때요? 네, 어느 순간서부터 여기와 여기가 같아지기 시작하죠. 2017년도에는 비슷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출생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2050년을 기점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가 실제 40% 이상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 부분은 뭐예요? 다 노인의 돌봄 비용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노인의 인구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근데 이것을 가족에게 부담을 하기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가족들의 경제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선생님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실제 우리가 요양원에 어르신을 모셔요. 그러면 대부분 실제 한 60에서 65만 원, 많게는 70만 원까지의 자부담을 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70만 원인데 내가 자녀를 한 명만 낳고 있어요. 이 자녀가 내가 월급을 한 200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매달 70만 원을 우리 부모님의 요양원에 있는 그 자부담 비용으로 내야 돼요. 근데 그 부모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에요. 그럼 난 200만 원을 버는데 140만 원을 자부담으로 내야 돼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쵸? 그럼 나는 140만 원의 요양원에 자부담을 내면 난 6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가가 이 노인의 돌봄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생산 가능한 인구는 실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 가정을 누릴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있었던 유소년 인구, 만 15세에서 64세, 만 15세, 0세에서 15세까지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실제 노령화 지수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분모가 바뀌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분모가 뭐였죠? 생산 가능 인구였죠. 분모가 유소년 인구예요. 자, 0세에서 15세요. 그러면 고령 노인은 어떻게 해요? 65세요. 했더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노령화 지수라고 해요. 인구가 얼만큼 늙어가고 있니를 나타내는 건데요. 유소년 인구 100명당 2020년에는 129명이 노인이었어요. 100명당 129명. 1대 2.9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근데 2030년에는 259명. 2배가 더 늘어나요. 100명당 259. 100명당 2040년에는 349명인 거예요. 그러면 1대 1.2, 1대 2.5, 1대 3.4의 비율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이 있으면 노인은 3명. 그쵸?
아이가 한 명이면 노인이 3명이라는 얘기는 실제 아이를 안 낳으면 노인은 그래도 3명, 4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인구 사회학적 특성 통계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인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얼만큼 늙어가고 있니는 이 노령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얼마나 늙어가고 있니? 자, 보세요. 유소년 부양비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보세요. 계속 유지해요. 18, 17, 16, 15, 16, 18.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요. 출생률이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노년 부양비는 어때요? 19에서 62까지로 늘어났어요. 자, 아까 인구는 3, 4배밖에 안 늘어났는데 여기서 봤던 게 돈이 들어가는 거는요. 어때요? 3배보다 더 늘어나요. 실제.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쵸? 이것에 대해서 노령화 지수를 보시면 인구가 늙어가고 있어요 라는 2020년 기준으로 129.0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초고령 사회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2040년, 2050년은요. 340.9입니다. 제가 노령화 지수는 뭐라고 얘기했죠? 인구가 얼만큼 늙어가고 있니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늙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 비용인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거는 인구의 속도보다 돈이 들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유소년 부양비는 2040년까지 15에서 18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년 부양비는 2020년도에 22.4명에서 61.6명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 3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부양비를 준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장기 요양에 대한 그 비용을 11% 이상으로 산출하여서 높이고 있고요. 건보료 안에서도 그 다음에 관련된 시설 인프라, 인력에 대한 대책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러한 통계 자료를 추출하여서 국가의 정책과 그 구조, 인프라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돌봄에 대해서 가족이 책임을 못 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실제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핵가족화예요. 우리가 이제 가계도를 예전에 그리면 엄마랑 아빠랑 있고 아이 뭐 2명에 뭐 하고 조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빠 엄마 조부모님은 따로 살겠죠. 따로 살고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아이 살고 아이도 이제는 뭐 2명 아니고 1명만 낳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화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늘어나고 있다? 독거노인이라고 얘기하는 1인 가구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층까지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노인과 관련해서 더 이상 가족이 부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막 드라마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데 아들은 반대하고 며느리는 못 모시겠다 하고 뭐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집에서 모셔오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매스미디어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돼서 어르신이 정말 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연스럽게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으셔서 시설로 가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아지죠. 거죠. 그거는 가족의 부양을 해야겠다라는 의식도 점차적으로 어때요? 시설로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돌봄의 주 제공자인 여성이 어때요? 사회 진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력도 높아졌어요. 요즘 딸 가진 부모들이 그래요? 난 딸 낳았으니까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치고는 집에서 살림하고 해야지. 누가 그래? 요즘에 딸
가르치고 딸 돌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옷도 더 예쁜 거 사줘야 되고 머리핀도 더 많이 사줘야 되고요. 실제 옷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공부도 더 많이 시켜요. 근데 그들이 원해서 사회 진출을 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지금의 교육 시스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자리가 실제 여성 인력이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서 주 돌봄자라고 이야기했던 여성들은 더 이상 가정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사회 구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돌봄 형태였던 가족 돌봄의 우선의 1차 책임이 어디였다? 가족이었다. 그쵸? 그리고 노인은 누가 돌봤어요? 자녀가 돌봤어요. 장애 아동은 누가 돌봤어요? 부모가 돌봤어요. 장애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누가 돌봤어요? 배우자가 돌봤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부모 부양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네 이제 나중에 부모님 집에서 혹시 몸 아프고 그럼 모실 거니? 그러면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당연하죠. 우리 부모님은 제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집에서 제가 꼭 모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교수님 제가 사회복지 공부했으니까 무엇보다도 요양원을 정말 괜찮은 요양원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괜찮은 곳에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요양원을 선점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저축을 할 거예요. 그게 효도이고 저희가 효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봉양해야 된다라는 의식은 감퇴하고 있어요. 저도 제 아이한테 저의 노후를 맡기고 싶진 않아요. 저도 저 스스로 저의 노후를 맡고 싶고 저는 어떻게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할 거예요. 그것이 실제 부모 측에서도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상호 간의 케어를 하고요. 저는 부부가 상호 간의 케어하는 것도 그래요. 저는 저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실제 각각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노동의 인구가 실제 본인의 노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주도가 되어야지 실제 이 돌봄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성의 사회 진출, 실제 가족 케어력이 어떻게 되었다? 약화되었다입니다. 더 이상 노인의 돌봄이 가족이 1차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국가에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의 의미와는 조금은 상반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문제는 당연하죠. 가족이 안타깝고 가족이 돌봐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장기화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그랬어요. 지금 85세라고 했죠. 의학기술은 더 좋아져요. 그쵸? 그리고 의료기술과 그 다음에 생활 여건은 더 좋아져요. 그럼 평균 연령이 금방 90세 돼요. 근데 나는 70세부터 누워 있어요. 그럼 저는 20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저의 20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저의 상황을 누가 가족이 어떠한 가족이 사랑이 아무리 넘치더라도 저를 돌봐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 그 다음에 고령화요. 실제 자녀가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돌보거든요. 그럼 배우자는요? 건강할까요? 아니죠.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본인도 사실은 의료적인 부분 그리고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령의 돌봄자가 고령의 배우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족이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돌보다가 싸우고 내가 돌볼 때 너는 뭐 했니? 너는 돈을 얼마를 더 내놓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 이번에는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니? 그게 실제 이 돌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봄을 국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그 다음에 가족이 더 이상은 돌봄이 안 되고 여성 인력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의료기술의 발달 여러 가지가 더 이상은 가족이 돌봄을 소화할 수 없다라는 아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구
특성, 가족, 그럼 사회 구조는 어떨까요? 사회에서는 우리의 복지 서비스는 어떨까요? 네, 다양화됐어요. 더 이상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적 주체가 아니라 수요자적 주체로 그 변화가 구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개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의식이 구조화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봄에 지지체계도 필요하고 돌봄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생활 수준이 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에게 한정되었던 여러 가지의 선별주의적 복지 서비스가 생활 수준의 변화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는 뭐 시민 대상의 돌봄 서비스, 내가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내고 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적인 돌봄 서비스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 그 다음에 다면적인 욕구입니다. 예전에 국가에서 공짜로 서비스해주면 다 오케이 했나요? 예전에는 그랬죠. 아우, 감사하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돈을 자부담을 어느 정도 내더라도 질 좋고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게 지금의 개별 서비스, 욕구에 맞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복지 서비스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누구요? 컨슈머요. 컨슈머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복지도 소비자가 주체가 돼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 그 다음에 다양한 돌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의 간병인 체제가 아니라 실제 전문적인 돌봄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양보호사의 돌봄과 관련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 매스미디어에서 막 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보는 것들이 실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인복지,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얼만큼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돌봄,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치매 노인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그냥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치매 노인의 돌봄에 어느 쪽이 더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치매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돌봄에서도요, 치매 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실제 노인 인구에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내가 갖고 있는 만성질환 수가 높아지면 어느 순간 어떤 어르신들 중에서는 치매라는 질병을 꼭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실제 인지와 관련된 장애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표를 보시면 실제 2008년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겨났을 때 전체의 31.3%가 치매 질환자의 인정률을 갖고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데 치매와 관련된 진단과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이 31.3%였어요. 근데 2017년 우리가 고령사회라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42.9%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치매 질환자가 장기요양 등급 내자 안에서도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말은 실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치매 질환자의 주요 돌봄 제도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제도는 예전과는 다르게 등급이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1등급부터 해서 5등급까지 확대되었죠. 그쵸? 우리가 이것을 치매 등급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어떤 거요? 인지지원 등급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 특히 경증 치매 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이 대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쉼터, 맞춤형 사례 관리, 여러 가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양과 질을 확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왜요?
실제 장기 요양 등급에서 보니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치매 진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속성이 얼만큼요? 속도가 엄청 빨리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사회 문제 해결령 안에서의 돌봄의 사회화는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어떤 대상이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 치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제 돌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들의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다양한 약물 치료, 다양한 인지 강화 훈련들,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재가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지역사회 안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를 통해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왜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많은 질병 중에서도 치매와 관련해서는 노인 안에서의 돌봄, 그리고 그 돌봄 안에서도 가족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양 부담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사회 문제로 끌어내고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돌봄에 관련해 치매 노인의 돌봄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그다음에 노인 돌봄, 그리고 노인 돌봄의 사회화, 치매 노인과의 연관까지 하여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것과 연관하여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국가 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실제 커뮤니티 케어를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보다 이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굳이 뭐 우리가 영국에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 커뮤니티 케어 CC라고 약어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주요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는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 자기 집,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에게 맞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으로 하는 통합적인 지역사회 주도형 서비스 정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정의를 잘 살펴보시면 커뮤니티 케어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의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케어가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입니다. 주민이라 함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직 연령적 구분을 두지 않았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라고 했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아직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았어요. 주민, 내가 살고 있는, 저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그룹 홈이에요. 자, 내가 집에서 시설에 굳이 가지 않고도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AIP, Aging in Place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살던 집에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근데 개개인에 맞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꽤 인디비주얼라이즈 되어 있고요. 개개인 되어 있죠. 그래서 개개인에 맞는 케어 플랜을 작성하겠다. IC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디에서요? 지역사회에서 같이 누구랑요? 이웃과 어울려 살겠다는 겁니다. 거기 이웃, 가족,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시설 가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복지 정책과는 다르게 무엇을 포함을 시켰냐면 주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과 함께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주거를 포함시키는 것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외국에 살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얘기가 중간 지배 형태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케어 안심주택은 실제 내가 어디 병원에 있다가요. 집에 막상 가야 되는데 날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중간 집이라고 얘기하는 나를 돌봐줄 수 있고 내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중간집 형태의 곳에서 돌봄을 받다가 어느 정도의 나의 일상생활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어디로 가요?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DL과 IADL 그리고 노인에게는 노세, 프레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과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늙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프레즐에 대한 측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지향 가치를 알아보시죠. 실제 커뮤니티 케어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복지와 관련된 수혜자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 분권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실제 지역사회 주도형 돌봄과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구성원이 시설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사회로 복귀하고 내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권한을 꽤 많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에 맞게 우리 지자체가 도시형이면 도시형에 맞게 우리 지자체가 도농형 복합도시면 도농형 복합도시의 성격에 맞게 우리 지자체가 농촌형 도서상간 지역이면 그 특성에 맞게 주도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용적 복지 지속 가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 우선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적인 비용이 우리나라는 실제 이제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포용적인 복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어떤 게 필요해요? 사회적, 공공적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돌봄 인력이요. 돌봄 인력이 누가 그렇게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은 돌봄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요양보호사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실제 그렇지 않죠.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집으로 제가 서비스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와 관련한 방문간호 인력, 그죠? 그 다음에 인지강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작업치료사,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여러 가지의 노인과 관련된, 돌봄과 관련된 인력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할 얘기이고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복원돼야 돼요. 앞서 있었던 모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정책들은 지방 분권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지방의 자치권을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 다른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의 민과 관의 네트워크, 관과 관의 네트워크, 그쵸? 그 다음에 주민과 민과 관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야 할 때고 돌봄과 관련돼서 지역사회 주도로 돌봐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를 자원의 네트워크,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로 구체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주도형 돌봄 정책의 수혜자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과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된 주요 대상자를 보도록 하지요. 실제 주요 대상자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 그 다음에 사회적 입원, 그 다음에 재가 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 요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라고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게
대상에 대한 연령을 아직은 구체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선도사업에서는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연령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떻게든 지자체가 그들의 돌봄 서비스가 요구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의 재가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시면 노인 요양의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33만 7천 명 정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4만 명, 5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7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도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9천 명 정도,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인구가 실제 876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 17%가 돌봄과 관련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예측 가능한 퍼센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 안에서 우리가 등급 내자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실제 장기요양 보험제도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포함을 시켰다란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등급 외자분들이라고 얘기했던 A, B분들, 노인 돌봄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서 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실제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을 다 포함을 시켜보겠다라는 것이 실제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 여러분들 사회적 입원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사회적 입원이 뭘까요? 실제 내가 병원에 누가 돌봐줄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봐줄 인력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 입원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어때요? 밥 주죠. 그쵸? 물리치료도 받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의료급여 사례관리에서 장기 입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딱히 치료의 기능이 아니라 돌봄의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이 돌볼 수 있는 것이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사회적 입원을 하는 장기 입원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73만 8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적 치료의 개념이 필요한 그 필요도가 낮은 사람이 사회적 입원 대상자인데요. 그중에서 요양병원에서 한 44만 명 정도가 실제 입원 필요도가 있는 거고요. 정신의료기관, 생활시설,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요. 그때 돌봄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서비스만 마련되면은 굳이 입원하거나 시설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의 운영을 보시도록 할게요. 실제 선도 사업의 것들을 보시면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질환, 그 다음에 노숙인 이렇게 구체화했고 실제 많은 지자체가 선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예를 볼 거예요. 근데 아직 노숙인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으로 이 세 대상을 구체화하여서 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케어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 종합창구를 신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읍면동에 케어 통합창구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역사회에 있는 돌봄, 복지, 의료, 보건, 거주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기관이 협력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눈을 여겨 봐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주도해서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가 주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봄 창구를 신설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다양한 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보시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맞춤형 복지팀이 있어요. 그쵸? 주민센터 안에. 거기 옆에 케어 통합 창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복지침해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 따로 돌봄의 창구를 신설하여서 여기에 돌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어때요? 지역사회 안에 필요한 돌봄과 관련된 자원들도 설명해주고 서비스도 연계해주고 등급이 필요하면 등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장기요양 등급 받으러 가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장기요양 등급 받으러 가요? 가족들이 전화해서 등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해서 심사자들이 집에 와서 등급을 받고 자, 그 다음에 표준 장기 요양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등급이 나왔으니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러이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하고 리플렛 주고요. 그쵸? 그럼 이제 가족들이 그때부터 발에 땀나도록 막 뛰어가서 기관을 구해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이미 있는 민간의 요양기관들이 우리 기관으로 오겠다라는 잠재적인 고객이겠죠. 그 유치를 위해서 등급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등급을 받으면 우리 기관으로 오고 이러한 형태였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지역사회에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은 인력은 있었지만 돌봄과 관련한 실제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인력은 부재했어요. 실제. 그래서 실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장기요양 사례관리자라는 인력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인력과 관련해서 여전히 자격증은 부재하고 그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지도 않고는 있죠. 그러나 이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했냐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간호사, 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직군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어때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이 맞춤형 사례관리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러한 형태를 돌봄에게 융합되어서 확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